일본의 큰 그림의 마침표 버마 침공, 연합군의 방어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그럼 과연 일본은 버마를 장악하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세찬 교수님, 임철균 연구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물론 스틸웰 장군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장제스와의 이 협업이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이 이대로 포기를 하면요, 이거 그 후 폭풍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겠죠. 일본군이 이제 버마를 장악을 했지만 계속해서 인도로 공격하기에는 좀 역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도까지는 공격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스틸웰 장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예가 많이 실추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다시 회복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어떤 전력을 좀 갖춰야지 그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군은 이제 영국군 나름대로 조치를 하죠. 인도군이 잘 안 싸우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설득을 해서 전투 병력을 많이 모집을 하죠. 예. 그러나 사실 네루와 간디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서 영국이 이제 체포를 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국군에 참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스틸웰은 중국군을 지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군 자체적으로 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미국식 편제와 미국식 무장을 갖춘 2개 사단을 건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항공기 수송으로 중국에서 수송을 해야 합니다. 신병들을. 그래서 대략 2개 사단이면 한 5만 명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인도 쪽에서 해서 그걸 X군이라고 불렀어요. X군. 그래서 완전히 미국식으로 대포도 다 갖추고 전차도 갖추고 그 다음에 윈난 쪽에 이제 대략 2개 사단에서 그걸 Y군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장제스한테 이름을 해서 그 군대, 그러니까 총 4개 사단이면 굉장한 병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병력을 갖춰서 북쪽에서는 영국군과 중국군이 동시에 공격해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밑쪽에 벵갈만 쪽에서는 영국군이 또 상륙 작전을 해서 다시 이제 거꾸로 일본군을 다 몰아내자 이런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스틸웰의 생각입니다. 스틸웰의 생각이고 사실 당시에 이제 클레어 샌널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샌널토라는 사람이 미국 원래 육군 항공대의 장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어떤 공중전에서 일가견이 있던 사람인데 당시의 주도는 주로 전략 폭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대도시를. 네. 근데 이 사람은 공중전을 계속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전역을 했는데 셔널트가 상당히 명성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당시 항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셔널트를 중국 군사 고문으로 초청을 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서. 그래서 실제로 셔널트가 중국에 도착했는데 누가 마중 나간지 아십니까? 장제스가 직접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아니고 장제스의 부인인 숭 메이링이 직접 나와서 마중 갈 정도로 굉장히 환대를 했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지상작전은 그렇게 전투원이 사람도 많이 죽고 하는데 지상작전 할 필요 없다. 중국의 항공력을 건설해서 중국 서부 지역에 미군 폭격기지를 건설해서 그걸로 일본 본토를 폭격하자. 그리고 보급물자를 폭격하면 이 버마 점령업들은 엄청난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장제스 부인이 어서 오세요 할 만큼 이렇게 샌놀트가 대단한 인물이었던 건가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저런 군사 고문관 한 명이 지금 국민당을 밀리는 상황이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 거죠. 거기다 이 클레어 샌노트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미 의용대라는 걸 또 결성을 해요. 이게 AVG라고 하거든요. 아메리칸 발런티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별칭이 플라잉 타이거즈입니다. 그래서 저 보시면은 영국제 P-14 전투기인데 저기 상어 그림 그려놨잖아요. 네. 저게 저 의용군들이 쓰는 전투기예요. 근데 이제 의용군이 말만 의용군이고 사실 미국의 육군, 해군, 해병대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조종사들 한 115명 정도 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하는 형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은 월급이 그 당시 돈으로 600, 700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600, 700달러면은
그 당시 신차 한 대 뽑을 수 있거든요. 그 돈을 월급으로 받고 적기 한 대 격추시키면은 그 $500 정도가 보너스로 또 들어와요. 여기에 전투 경력 쌓였으니까 진급 코스에도 유리하죠.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공중전에서는 이 미 의용대가 상당한 활약을 펼쳐가지고 일본기를 무려 153대나 격추시킵니다. 와. 이 과정에서 저 사람들은 한 4명 정도 전사해요. 대단한 활약을 펼치긴 했습니다. 150대를 격추하는데 네 4명이 명. 전사했으면 정말 활약을. 네, 이거는 이제 버마 전역에 투입된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네. 중국 본토에서 이렇게 전과를 올렸었습니다. 예. 공중에서 활약을 한다 해도 지상에서는 일본군이 압도를 했습니다. 연합군 어떻게 생각을 갖게 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스트렐과 미군 이제 육구 지상군 사령부 이제 육군 사령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런 이제 혼자 전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국과 중국이 같이 있으니까. 근데 영국의 처칠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독일과 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해군을 상륙하려면 상륙정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상륙정을 지금 사실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투입해야지 어떻게 여기에 투입하냐. 그리고 버마라는 곳이 정글이잖아요. 정글전에서 얼마나 많은 걸 남겨주기가 힘들다. 그래서 서칠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장제스 입장에서 볼 때도 그 X군과 Y군을 건설하는데 그 부대가 지상전을 안 하고 오히려 전후에 마오쩌둥과 싸우게 되면 상당히 유리하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지상군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션놀트의 견해에 찬성을 한 거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스트레는 본인은 지상군 작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명예를 회복하기 때문에 네. 영국과 중국이 반대하니까 어떤 그 꾀를 내냐면 장제스한테 가가지고 지금 영국군이 그 버마 공로를 계속 그걸 점령해서 회복을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중국이 안 나서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국도 빨리 참여를 해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요. 당시 이제 동아시아 지역 영국군 사령관이었던 에이벨 장군한테 가게는 야, 중국인이 지금 싸울 기세를 막 하려고 한다. 만약 영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야, 백인은 겁쟁이란 말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지상전을 펼쳐 이렇게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션놀트는 더 과감한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자신에게 적당한 규모 공군력, 대략 105대의 전투기, 중형 폭격기 30대, 공중 폭격기 12대, 그리고 충분한 예비 부품만 있다면 일본 공군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일본이 이제 동남아 지역 본토에서 동남아 지역 이제 보급품 있잖아요. 공중 수송선을 전부 다 괴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안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마샬은 그 헛소리다. 잠꼬대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무시를 하고 기본적으로 미 육군은 스트렐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영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 션놀트의 견해를 동의하는 거죠. 5월 달에 워싱턴 회의에서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이 참여하는 처칠도 참여하는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션놀트의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요. 유럽 작전을 먼저 끝내자 이렇게 해서 좀 축소가 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그러면 중국 너희는 어떻게 할래? 지상군 보내줄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장제스가 상륙작전이 대문 보내줘도 고집을 피워요. 네, 왜냐하면 상륙작전 없이 들어갔다 중국군이 지난번처럼 거의 반이 괴멸당했는데 그렇죠. 우리 또 당할 수 있으니까 일본군을 양분시켜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결론이 안 나다가 나중에 이제 카이로 회담과 테헤란 회담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1943년 초에 되면 2차 세계대전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나요? 혹시 뭔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에 획기적인 변화.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소련의 반격이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 뭐 1년 한 8개월 전에 이제 히틀러가 침공을 했잖아요. 근데 소련이 계속 방어하다가 스탈린그라드 전투 아시죠? 네. 1944년 초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을 완패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유럽에서는 독일이 수세로 돌아서요. 네. 그러니까 연합군 입장에서는 약간 숨통이 트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고 또 태평양 전투에서도 미국이 과다카날 전투가 거의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거기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연합군이 이제 반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평양상에서도 미군이 이제 제해권까지 완전히 통제하면서 일본군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버마에 집착할 필요가 많이 없어지죠. 네, 어찌 됐든 간에 그럼 연합군이 이제 반격을 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버마 지역에서는 더욱더 일본군이 전력을 강화해서 그 뭐 2개 군단 규모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연합군이 공격해서 뭐 며칠 만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합군은 대략 4개 정도의 공격 루트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좌측에 영국군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측에서는 중국군이 2가지 방향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X군과 Y군이 있으니까 X군은 인도에서 Y군은 중국 쪽에서 공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상륙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상륙작전은 실시는 안 됐습니다. 포기를 했죠. 예, 포기를 했죠. 예. 그리고 어차피 내륙으로 이어지는 그 보급로는 상륙작전을 하지 않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윙게이트라는 게릴라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후방 깊숙이 침투시켜서 일본군 후방에서 교란하는 이런 정도의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실제 1943년 10월 말이 되면 스트렐이 이제 그 X군한테 명령을 내리죠. 진격을 하라. 그런데 이것도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황당하다고 그럴까요? 원래 연합작전을 하게 되면 그 연합군 사령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영국군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자기 중국군만 진격을 시킨 거예요. 독단적으로요. 그렇죠. 공격적이네요. 네. 근데 영국군은 이제 첩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내색을 안 해요. 그거 진짜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렇게. 네. 그리고 나중에 스티렐이 공격에 쳤는데 모른 척해요. 여전하네요. 네, 여전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18사단, 일본군 18사단과 조를 하죠. 근데 이미 전세는 왜냐면 이미 그 스트레 X군이 2개 사단이잖아요. 네. 2개 사단이 1개 사단을 압도하죠. 그렇죠. 옛날과 전력이 틀린 거예요. 이건. 장비도 뭐 훨씬 더 네. 최신식이 됐고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스트렐이 18사단을 포위하는 전략 한 2번 정도 펼치는데 이제 일본군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그 상황을 알고 전투하다가 sap싸게 빠져나가고 또 빠져내서 포위 섬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렐이 이제 조금씩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 미치나의 그 공군 기지를 점령하게 되면 이제 이게 언론에 보도될 거 아닙니까? 사실 미치나를 점령하면 바로 이제 중국과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 길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군이 일부 지상부대가 왔는데 특수부대, 그래서 5307 혼성부대로 해서 특수작전부대가 투입이 돼요. 일반 지상군은 투입이 안 되고 이 부대를 야간을 통해서 깊숙하게 투입시켜서 미치나 비행장을 점령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북쪽 쪽에 일본군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 상태예요. 그리고 중국 X군은 아직 좀 멀리 있어요. 근데 일단 그 특수부대에서 그 미치나 비행장을 확보를 합니다. 비행장을 확보해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이 공격하니까. 근데 이게 좀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게 일단 특수부대가 점령을 하고 우리가 점령을 했다. 네. 이제 중원부대를 그 비행기로 투입해달라 그렇죠. 했는데 지상군이 안 오고 공병부대가 헌병대가 온 거예요. 헌병이 왜 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작전이 협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령을 했으면 완전히 확보하지 않고 이제 방어를 위한 수비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된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본대가 와서 제대로 된 진지 구축을 네. 해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미치나를 점령했던 그 특수부대하고 뒤에 온 공병 헌병부대가 포위가 된 거예요. 일본군에게. 또 일본은 미치나에 한 3천 명 정도를 증오를 했거든요. 그래서 포위해서 오히려 연합군이 굉장히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난 시간에 5월부터 뭐 내린다고 했어요. 비요. 그렇죠. 네. 지금 공격이 들어왔잖아요. 네. 지금 5월이에요. 네. 비가 어마어마하게 퍼붓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세부대인 연합군 측은 더 이상의 보급품도 더 이상의 지원군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증원된 일본군과 교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아직까지도 스티웰 장군을 비롯한 정말 배부른 장군, 배부른 중국군이 된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전혀 정신 상태나 지휘부의 연합은 변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번엔 일본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절대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 편드는 이게 거 아닙니다. 워낙 나중에 가시면은 속 시원한 이 행동들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승리에 기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막 존칭도 쓰고 장난을 치는 거지 절대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데 무다구치 레냐 장군님께서는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영국군이, 그러니까 연합군이 계속 치고 들어오잖아요. 이 지역에 이때쯤 되면은 버마 방명군이라는 게 창설이 돼요. 어허. 그러면서 그 버마 방명군의 가장 중앙 지역을 맡는 알짜배기 부대가 15군이었어요. 이 15군에 이제 중장으로 진급한 무타구치 레냐 장군이 이 15군의 사령관을 했거든요. 어허. 이 15군 사령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이 자꾸 치고 들어오네. 게릴라도 자꾸 설쳐대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지금 안에서 인도 독립 세력도 막 설쳐대고 있고 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대대적인 공격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인도 버마 국경을 따라서 배치돼 있던 영국군은 슬림 장군이라는 사람이 지휘하는 제14군 이하의 4군단이 배치돼 있었거든요. 이 4군단이 15군의 전방에 배치돼 있던 부대였어요. 중앙부에 제20 인도사단이 배치가 되고요. 가장 북쪽에 코히마라는 지형이 있는데 이쪽 지형은 산맥 길 자체가 없어요. 엄청 3,000, 4,000m의 산맥에 길도 없는 열대우림이 빽빽하단 말이죠. 여긴 못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몇천 명 정도 병력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23사단을 예비사단으로 임팔에서 이제 집결 보유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500km 정도 남쪽에 아라카 산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14군 예하에 있는 15군단이라는 병력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라쿠치 레냐 생각에는 이걸 공격하려면 자기 15군 예하에는 31사단, 뭐 15사단 이런 병력들이 있었거든요. 이 병력들로 3개 사단 대 3개 산단으로 공격을 하려면 이게 1대1 개념이잖아요. 네. 공세부대 입장에서는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인 안을 수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국 측의 작전 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시 영국군을 지휘했던 슬림 장군입니다. 슬림 장군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전역에 있었기 때문에 전략가죠. 슬림 장군은 임팔에서 이제 일본군과 대갈 때 지금 오른쪽에서는 스티렐 장군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군도 사실은 가는 게 맞는데 일본군이 예상으로 반격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안을 생각했는데 국경지들 인도와 버마 국경에 친두인강이 흐르고 있어요. 친두인강. 그래서 친두인강을 넘어가서 아예 버마로 일본군을 공격할 것인가. 근데 이 작전은 너무나 영국군의 보급선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반격하면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죠. 두 번째 안은 친두인강을 안 넘고 그 일본군이 공격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강에서. 그러면 도강을 할 때 공격할까. 근데 이것도 역시 임팔에서 상당히 보급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일본군이 넘어와서 임팔에서 방어를 겨졌다.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X군과 Y군이 재공격을 시작하고 나서 네. 일본군이 봤을 때는 이거 자꾸 들어오는데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요격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무다구치 레냐 장군은 그러면 올라가서 치자. 그리고 영국군과 미국 사령관과 중국군은 올라오는 거를 차라리 우리가 기다리는 게 낫겠다. 요 장소가 임팔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다구치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것보다는 임팔로 아예 진격에 들어가서 이제 일본 보급물자도 부족하니까 임팔 쪽에 이제 보급 기지가 있거든요. 영국군이 임팔을 완전히 점령하면 영국군을 거의 소멸시키면 아마 인도 지역에서 어떤 독립의 어떤 소란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 쪽에 도움이 된다. 아하. 그리고 오른쪽에 스티렐 군이 하지만 그쪽 반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친두인강을 도강을 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3대 3으로 사단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밑에서부터 17사단, 20사단 전방에 있고 20사단이 임팔의 군단 본부와 함께 이렇게 예비로 있습니다. 영국군은 지금 역시 3개 사단이 거기 대치하고 있고 또 문제는 영국군이 아까 아라칸 산지 서쪽에 아라칸 산지가 있는데 거기에 1개 군단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다구치 생각에는 그쪽에는 1개 사단만
파견을 해가지고 55사를 파견해서 약을 견제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인팔이 주요 전투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일단 무다구치는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1대1로 사단끼리 공격해서는 승산이 없다. 그래서 전방의 사단은 1개 사단 정도로 해서 견제를 시키고 나머지 2개 사단을 북쪽으로 투입해서 영국의 보급선을 끌어서 공격했다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좀 약간 집중해서 공격하자, 나머지는 견제하자. 전략 자체는 훌륭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제가 항상 여기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네. 공격을 하려면 방자보다 적어도 3배의 전력이 돼야 된다. 어허. 근데 지금 1대1이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자기들이 주공 방향으로 삼고 있는 곳에서는 3배 이상의 전력이 달성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은 남쪽과 중앙에 있는 2개 사단을 고착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일본군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1개 사단을 쪼개가지고 2개 연대가 안쪽으로 들어가요. 네. 들어가면서 가장 남쪽에 있는 17사단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중앙에 있던 영국 인도 제24단도 1개 연대 플러스 병력을 보내가지고 고착 견제시켜요. 네. 2개 사단 못 움직이게 됐죠. 네. 근데 이거는 유인 부대죠. 네. 이걸 군사용으로 하면은 여권 조성 부대라고 합니다. 네. 이 여권 조성 부대의 공격에 영국군이 낚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슬림 장군이 여기로 예비되었던 23사단을 보내버립니다. 오호. 23사단의 주력 2개 여단이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일본의 주공은 사실은 북부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코이마라는 곳에 네. 적은 수의 병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적게 잡으면 1,500, 많아봐야 2,600, 요 정도 병력밖에 없었어요. 호호. 그 병력을 상대로 1개 사단 2만 명이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상태로 지금 무다구치 내내 전략대로 가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독립의 아버지인가?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인팔 전투를 바라보면 재밌는 새로운 관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한 전략가고 그 전략대로 지금 영국군 사령관이 휘둘리고 있고 영국군의 예비대를 너무 빨리 지금 남쪽으로 보낸 거 아니야?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 이 버마 전선의 하이라이트인 인팔 전투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네, 일단 일본군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고요. 무다구치의 생각대로 일단 1개 사단을 남쪽 아라카 산지로서 견제를 양동작전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영국군을 견제시키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인도 사단이 17사단, 20사단인데 거기 이제 테러를 일부 차단해서 네. 1개 사단으로 견제를 시키고 나머지 1개 사단을 보면 임팔에서 코이마, 디마푸르라는 그 193km 되는 곳이 있는데 디마푸르 지역이 굉장히 그 철도가 있는 영국군의 보급 물자 기지예요. 만약에 거기를 일본군이 점령한다면 사실상 영국군이 패배한다고 봐야 돼요. 본대는 중앙에 예비대와 어떤 중심은 중앙에 있지만 네네. 보급로와 중요점은 북부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슬림 장군도 일본군이 대략적으로 후방을 공격하려고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디마푸르를 공격할지 코이마를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군은 코이마를 공격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상 전략적으로 보면 디마푸르를 공격했다면 전쟁이 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군은 이제 그 무다구치는 코이마를 일단 진격을 시켰는데 무다구치가 판단해 보니까 코이마보다는 디마푸르를 공격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냥 디마푸르는 거의 수비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1개 사단이 공격을 하면은 완전히 영국의 군수 물자를 다 일본군이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또 사단장한테 코이마보다는 디마푸르로 진격을 하라고 지시를 해요, 일단. 그리고 자기의 상급자 있잖아요. 예, 상급자 버마 사령관한테 연락을 해서 코이마보다는 디마푸르 진격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급자가 그 유명한 카와베 마사카츠입니다. 카와베 마사카츠 중장이 그거는 너의 군의 어떤 전략 목적에 벗어난다. 그랬더니 코이마를 진격하라고 지시를 다시 해요. 그래서 무다구치가 사토 사다한테 중지하고 코이마만 공격을 하자. 전형적인 모루와 망치죠. 위쪽에 있는 2개 사단들 퇴로를 차단시켜가지고 네. 그 집어넣은 일본군들이 방어진지를 참고 모루로서 버티고 있으면은
우회에서 쓸고 들어간 한개 사단이 인팔에서부터 밑으로 쓸고 내려가면서 완전히 포위해서 소멸시키겠다는 네. 저 작전적 개념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전술입니다. 네.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되고 있어서 영국군도 상당히 지금 위험에 처했잖아요. 일단 17사단과 전방에 있는 20사단이 뭐 후퇴를 해야 되는 거죠. 포위망을 뚫고. 그런데 이제 보급 물자가 차단됐잖아요. 그래서 수송기로 보급 물자를 지원해줘요. 아하. 그래서 수송기로 많은 보급 물자를 지원해줘서 다행히도 14, 24단이 일본군의 포위망을 뚫고 인팔 쪽으로 후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인팔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일본군에 맞서 싸울 준비를 했죠. 아주 다행인 거죠. 네. 그리고 코이마 자체도 지금 일본군 일개 사단이 포위를 했잖아요. 네. 여기 수비군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저항을 해요. 그래서 점령 당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영국군이 영적인 방어 전략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공중 수송을 하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을 막았지만 일본군이 계속 공세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이후 어떻게 그럼 진행이 됩니까? 밑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네. 밑에서 견제 고착을 시켰던 부대들은 주력이 아니었어요. 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대들이 일본군의 주력입니다. 그렇죠. 일본군 제15사단이 3월 15일에 친두미 강을 도강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신속하게 정부를 통과해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우크루를 점령하는 데 성공해요. 자, 그 상황에서 연합군이 전차와 화염 방사기로 중무장한 병력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병력들하고 이제 능시군 고지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 능시군 고지가 4,000m 고지예요. 네. 여기를 둘러싸고 일본 제15사단이랑 전차 화염 방사기로 중무장한 영국군이 격돌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연합군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일본군 소총밖에 없는데 응. 다 쓸려 나가죠, 전차한테. 그래서 일본 15사단이 여기서 돌격에 돌격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전멸당합니다. 어허. 하나 끝났어요,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연합군이 남쪽에서부터 밀고 오는 병력이 점점 세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무타쿠치 레냐가 코이마로 가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코이마에 있는 병력들을 일본군 제31사단이 완전 포위합니다. 네.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가요. 네. 그 원래 주둔지의 안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네. 거기까지 함락돼 버려요. 아, 그럼 뭐 진지가 거의 다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앞마당까지 다 내준 거죠. 네. 근데 이 시점쯤 되면은 이제 연합군이 남쪽에 있었던 17사단 포위 뚫고 퇴각했고 24사단도 퇴각했고 각 전선이 대부분 정리가 돼서 남쪽의 여권 조성 부대였던 일본군은 괴멸될 상태에 놓여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여유가 생기니까 부대를 돌려주기 시작하죠. 아, 연합군이 전차도 보내주고 병력이 더 증강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싸우다 안 돼서 결국은 이 사토 사단장이 끝까지 싸우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본인이 퇴각해버립니다. 사실은 이제 사또 사단이 지금 몇 개월째 싸우고 있는데 보급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탄약, 식량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뭐 알아서 주워서 싸워라 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고 지금 계속 연합군은 영국군은 증원이 되는데 본인들은 증원이 안 되고 보급도 안 네. 되니까 이제 가와베 중장한테 우리 전술을 해야 되겠다. 무다구치 이제 중장이 안 된다. 계속 공격을 하라고 하죠. 그렇게 한 번 하고. 그래서 조금 싸우다가 다시 또 무다구치 중장한테 또 우리는 철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사또 사단장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병력도 몇천 명이 지금 죽어나갔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사또 사단장이 무다구치 중장한테 전화로 더 이상 난 못 싸우겠고 우리는 철수한다. 앞으로 무전기 안 하겠다고 무전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단 전체한테 퇴각 명령을 내려요. 아, 지금 계속해서 그럴듯하게 빵이 구워지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졌는데 네, 네. 사실은 사토가 왜 북부의 그 보급 기지를 공격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냐라고 한다면 다들 탄약 떨어지고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군의 보급 기지를 공격해서 그렇죠. 우리가 당장 먹을 거 구하고 탄약을 구해야 됩니다. 이래서 거기를 했는데 그렇죠. 본대에 전화를 했더니 안 된다. 우리의 원래 교리대로 보급기지 공격하지 말고 그렇죠. 그 남쪽을 그렇죠. 코이마를 공격해라.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좀 주세요. 이것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불만이 터져버린 거군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일본군 입장에서 보면 사또도 계속 공격하다가 안 되면 오히려 보급을 얻으면 디마프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수비병력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또가 공격할 때 슬림 장군의 이제 공군 지휘관이
지금 저기 공격하는데 저희가 항공용 우수하니까 사또 지휘부를 폭격해서 없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슬림 장군이 반대해요. 왜냐하면 사또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은 사고가 경직됐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계속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유연하게 네. 보급 기지를 공격할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네. 그냥 명령대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죠. 일본군이 사고가 굉장히 경직돼 있는 거죠. 와, 거기까지도 간파하고 그렇게 있어요.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또 이 전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라칸 산지에 영국군 1개 군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이 55사단을 보내서 견제시켰는데 여기에서 연합군이 거기서 영국군이 승리를 거두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병력을 병력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지상으로는 어렵죠, 지금. 그래서 수송기를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대략 한 11일 만에 1개 사단 전체 무장 병력과 장비를 통째로 인팔로 공중 수송을 시켜요. 이제부터는 영국군 인팔은 3개 사단이 있고 일본군은 2개 사단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무다구치 중장도 계속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범어사령관인 가하베 중장한테 전화를 이제 무선을 해서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철수해야 되겠다 했더니 가하베 중장이 안 돼. 계속 공격해. 그러니까 똑같이 무다구치 중장이 사또 사단장 하는 거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다구치 중장은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을 좀 공격을 해요. 또 실패하는 거예요. 이미 영국군은 보급을 너무 잘 받고 병력도 증원됐지 더 이상 공격이 안 되는 거에서 다시 한번 철수를 건의를 해요. 가하베 장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무다구치 중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고사를 지내요. 샤머니즘으로 가는군요. 예,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날 철수 명령이 내려옵니다. 샤머니즘이 통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무다구치 중장이 자기 전 병력을 이끌고 친두인강을 다시 넘어서 후퇴를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스틸웰이 본인의 전략에서는 대실패를 했지만 한 가지 성공한 건 철수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번엔 무다구치레냐의 철수 작전입니다. 자, 진행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결국 그 무다구치는 자기의 이제 전 병력을 이끌고 친두인강을 넘어서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거기에 후퇴했던 병사가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읽어봐 드리면 이 무전병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는 탄약도 없고 우리도 없고 식량도 없고 총도 없었다. 병사들은 맨발이 없고 옷은 누더기였다. 행군을 계속하기에 지팡이 위의 것은 모두 내던졌다. 비쩍 마른 몸에 눈만 뒤룩거리고 있었다. 풀을 뜯어서 씹고 물 한 모금 마셔가며 가까스로 행진을 계속했다. 게다가 정글과 높은 산 그리고 출렁이는 큰 강이 앞을 가로막고 했다. 이게 일본군의 상황입니다. 근데 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가만히 있어봐. 무다구치레냐가 이러면 전략도 잘 세우고 하는데 그 위에 이 가베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병사들이 삐쩍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을 때 무다구치레냐는요 옆에다가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본인은 파티 벌이고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예. 이 무다구치레냐 참 모자른 장군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국내 커뮤니티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선천적인 바보다. 이거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멍청이다. 뭐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의 아버지다. 이런 뭐 말도 우스갯소리로 많이들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그런 선천적인 바보한테 별을 3개나 달아줘요. 아 그렇죠. 저 사람 계급이 중장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높은 위치까지 진급을 시켰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무다구치레냐는 일본의 예전에는 유년학교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일본의 육군사관학교가 있잖아요. 육군사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데죠.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육사 가기 전에 이 사관학교의 예비학교 개념으로 유년학교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를 나와서 육사를 나오는 게 찐이에요. 이게 정통파예요. 네. 이게 정통파 엘리트 코스거든요. 무다구치레냐는 그 코스를 나왔어요. 육군 중앙 유년학교를 나와서 육사를 졸업해가지고 21세인가 22세 나이에 임관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정통파 코스를 밟은 엘리트들이 진급하는 계통이 있었는데 통상적인 루틴이
하나는 완전히 야전형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전방인 관동군으로 가서 거기서 전공을 세워가지고 진급하는 코스가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독일 쪽으로 유학 갔다가 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레냐는 야전형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관동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쑥쑥쑥 커서 뭐 참모본부 들어왔다가 진급 코스대로 나중에 대자 달고 1연대장으로 나가서 거기서 노구교 사건에서 선대 공격을 결심을 한 게 결국 중일전쟁까지 불이 붙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무다구치 레냐는 이 사람이 바보 멍청이라기보다는 일본 육군의 교육 제도가 가장 잘 만들어낸 완선형 괴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군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에 일본을 패망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인간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1학년이 군인이 됐어요. 그 상태로 쭉 커서 성인이 됐어요. 얼마나 이 시야가 사고가 고착됐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술적인 식견은 탁월해요. 이 유년학교를 나온 장군들이 통상적으로 그래요. 전술적인 식견은 탁월합니다. 아까 전술도 잘 세웠잖아요. 영국군도 다 휘말렸고. 그런데 이게 군단장급 이상 넘어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역적인 시각에서 작전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저거 넘어가면 보급 어떻게 해줍니까? 영국군도 똑같이 당했잖아요. 보급 못 해줍니다. 그 보급 문제가 결국 발목을 잡아서 패퇴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리고 영국군이 변화하는 적이 변화하는 양상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전형적인 검은 코끼리 현상이 지배한 인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전투의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영국군은 이제 완전히 일본군을 격퇴시켰고요. 스티렐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4월부터 중국군 지금 Y군이 있잖아요. 그 Y군이 살인강을 넘어서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치나에 들어갔던 부대는 다행히 잘 수비를 해서 방어를 했고요. 일본군이 이제 거기서 전멸을 하게 되고 대략 그 187명이 포로로 잡히고 600명이 도주를 했어요. 스틸에는 그 공적으로 육군 대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미치나 비행장을 점령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무모한 병력만 조금 희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북버마 작전의 스틸이 미치나를 점령을 하고 임팔에서는 영국군이 이제 일본군을 몰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 공격을 해서 45년 3월 20일에 만달레이를 점령을 하고요, 연합군이. 그 다음에 5월에는 랭군을 점령해서 버마를 완전히 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보급로를 다시 확보를 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필요가 없어진 게 8월에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전쟁이 종료가 돼서 그 길은 사실은 실제적인 역할을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무리한 작전으로 인해서 일본은 대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인팔 전투는 일본이 겪은 실패 중 하나 아닌가. 가장 큰 실패로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네. 과다카날, 임팔, 이오지마 이 3개 전투를 아마 가장 크게 패한 전투로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패했으니까 이제 그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무다구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임돼가지고 다른 데로 좀 파견을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레냐 무다구치 레냐의 명령으로 사또 사단장은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이제 그 밑에 다른 참모장들이 할복 자살하고 합니다. 당신은 패전장 명령도 불복종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사또 사단장은 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사관학교 수준도 안 되는 너희들 참모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 찰복 자살하지 않았고요. 결국 그 사또 사단장은 이제 군의관이 이제 가서 뭐라 그러죠? 검진을 하게 되죠. 네, 사또 사단장을 보니까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불구속 기소 처리됐습니다. 정심 이상으로 판정을 내려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건 무다구치 레냐가 가장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이 결론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은 교수님 지금 전출 갔다 했잖아요. 네. 싱가포르 잠깐 들렸다가 도쿄로 소환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년학교 교장으로 역임을 하다가 이제 전역해가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아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네. 해주실까요? 그래서 저희도 뭐 한미 동맹 관계에서 연합작전을 많이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연합작전이 그렇게 말보다 쉽지는 않다. 그래서 굉장히 협조,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하는 네. 거고, 역시 어떤 전투나 뭐 작전에서는 지휘관이 중요하다. 이 정도로 좀 교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검은 코끼리 현상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미래학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코끼리는 누구나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저 코끼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 걸 말하는 용어거든요. 지금 무타쿠치 레냐는 말레이 반도에서도 본인들이 보병을 중심으로 한 기동전으로 이겼어요. 버마 전투에서도 똑같이 이겼죠. 항상 그때마다 영국군의 보급품을 노획해서 보급난을 해결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영국군은 형편없고 우리가 공격하면 도망칠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보급품을 사용할 수 있어. 지금까지 이겨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우리 보병이 기동력이 좋으니까. 전형적인 능력 기반의 전략을 기획한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셨던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당시 영국군은 전력이 대폭 보강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적이 변화했단 말이죠. 위협 기반의 전략을 기획해야 되는가? 능력 기반의 전략을 기획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이번 전투를 통해서 지휘관의 선택이 정말 수많은 병사들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갈 수도 또 지켜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훌륭한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